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박지연 대위께서 어제 새벽 자택 욕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진수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지연이가 왜?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판정되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었고요. 장례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전화기를 놓아버렸죠. 지연이가 죽었다니.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과 정의를 향한 외로운 싸움을 그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 산골 마을의 이른 새벽, 박진수는 어김없이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아내 영순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가 된 집은 적막했지만 박진수에게는 오히려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으니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군의관으로 30년을 복무하다 은퇴한 뒤 박진수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보다는 이런 조용한 곳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박진수는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한편에 걸린 아내의 영정 앞에서 잠시 묵념을 올린 뒤 부엌으로 향했죠.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시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딸 지연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지연이 녀석, 요즘 바쁜가 보네. 이번 주는 전화가 늦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 반쯤 전화벨이 울렸는데 벌써 7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박진수는 걱정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군 병원 간호장교인 딸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을 꺼내며 박진수는 지난주 지연이와 나눈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듯 억지로 밝게 말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 잘 드시고 계시죠? 제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지연아. 내가 바쁜 건 아빠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몸 어디 안 좋으신 데 없으시죠? 아빠가 뭐 그렇게 약하냐? 너나 몸 챙겨라. 그때 지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박진수도 당황했었죠. 하지만 그냥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로 간소한 아침을 먹으면서 박진수는 지연이의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군의관이었던 탓에 어려서부터 의료진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자란 지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당연하다는 듯 군에 입대했죠.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군 복무하면서 간호사로서 경험도 쌓고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대 전날 밤 지연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박진수는 말리고 싶었지만 결국 딸의 뜻을 존중해 주었죠. 강직하고 원칙적인 성격이 아버지를 닮은 지연이라면 어디서든 훌륭하게 해낼 거라 믿었거든요. 아침을 마친 박진수는
뒷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 토마토 등을 키우는 소소한 즐거움이 혼자 사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며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랑딸랑.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진수는 흙을 털며 급히 집 안으로 뛰어갔죠. 여보세요, 지연아? 박진수 선생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음성이었죠. 박진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육군 중앙병원 인사과 김상훈 중령입니다. 박지연 대위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공식적인 톤으로 말이죠. 지연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박지연 대위께서 어제 새벽 자택 욕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진수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지연이가 왜?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판정되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었고요. 장례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전화기를 놓아버렸죠. 지연이가 죽었다니,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군 병원 장례식장. 박진수는 상복을 입고 딸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박진수는 홀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 간호장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박진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 속 지연이의 손을 자세히 보던 박진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등에 보라색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박진수는 지연이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목에도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그럴 애가 아니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의료진으로 일해온 경험으로 봐도 이상했습니다. 딸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런 외상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장례를 마친 박진수는 지연이의 관사 정리를 위해 군 병원 숙소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인사과 중령의 안내를 받으며 딸이 마지막까지 생활했던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죠. 작은 원룸 하나에 간소하게 정리된 생활용품들이 지연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김상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진수는 대답 대신 방안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간호학 전문 서적들, 벽에 붙인 환자 돌봄 매뉴얼, 그리고 작은 화분에서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까지 모든 게 지연이다운 모습이었죠. 아버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중령이 나간 뒤 박진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과 사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평소 지연이가 쓰던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그대로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던 박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한 거였죠. 표지에는 지연이의 이름이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일기를 썼구나.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입대 당시의 각오가 적혀 있었죠. 오늘부터 나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의료진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다. 초기 일기 내용들은 대부분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료들과의 즐거운 일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내려가자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이상하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신경 쓰인다. 오늘 선배 언니가 갑자기 전속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한다. 박진수는 일기 내용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더욱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X중령이 또 나를 불렀다. 그 방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 진료실이라고 하지만 왜 문을 잠그는 걸까? 박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X중령이라니 익명으로 처리해 놓았지만 분명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병원장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 아니, 외면하고 있다. 한소령 언니가 말했다. 참고 견디라고. 어차피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더 읽어 내려갈수록 박진수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오늘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나를 만지려고 할 때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누구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다. 내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버지께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도 않고 한소령 언니마저 갑자기 사라졌다. 전속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지연이가 홀로 절망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연아,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박진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 날짜를 확인해 봤죠. 지연이가 죽기 사흘 전까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집한 자료라니? 박진수는 방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편, 매트리스 아래, 화장대 서랍 곳곳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옷장 맨 위쪽 선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문서들을 살펴보니 병원 내부의 진료 기록과 간호일지,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박진수는 녹음기를 재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연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지. 이어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환자 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관계없긴 뭐가 관계없어. 내가 너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녹음기를 끄고 주먹을 꽉 쥐었죠. 딸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니. 박진수는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군 시절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준태야, 나 박진수다. 지금 시간 있나? 진수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지연이 일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최준태는 현재 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의관 출신으로 박진수와는 동기였지만 승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알겠다.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와. 전화를 끊은 박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박진수는 육군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딸이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박진수는 지나가는 의료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고 서로 대화할 때도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진수야, 오랜만이다.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준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박진수와 최준태는 군의관 동기로 입대했지만 승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최준태는 조직 내에서 순탄하게 승진을 거듭했지만 박진수는 원칙을 고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늦은 진급을 했었죠. 준태야, 고마워 시간 내줘서. 무슨 소리야? 지연이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도 정말 놀랐어. 최준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박진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태야, 우리 지연이 정말 자살한 거 맞나? 박진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준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야, 왜 그런 말을 해? 경찰 조사도 끝났고 유서도 나왔잖아. 유서? 나는 유서를 못 봤는데? 그건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박진수는 가방에서 지연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최준태의 눈이 커졌죠. 이걸 좀 봐. 우리 지연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 일기장을 받아든 최준태는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급히 덮어버렸습니다. 진수야, 이런 건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왜? 뭐가 문제야? 지연이가 혹시 업무 스트레스로 착각한 게 아닐까? 군 병원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착각이라고? 준태야, 녹음 파일도 있어. 직접 들어볼래? 박진수가 녹음기를 꺼내자 최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야, 잠깐. 그런 건 여기서 들으면 안 돼. 왜 안 돼? 내가 병원장인데 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는 거야? 최준태는 일어나서 문을 잠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진수야, 너도 군대 생활 오래 했으니까 알 거 아냐. 조직이라는 게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우리 딸이 성희롱 당하고 협박받다가 죽었는데. 성희롱이라니.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냐? 혹시 지연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박진수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기라고 믿었던 최준태마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해라고? 준태야, 너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진수야,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왜 진실을 묻으려고 하냐?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라고? 내 딸이 죽었는데 끝난 일이라고? 최준태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이제 민간인이야. 군대 일에 개입하지 마. 돌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최준태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도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한소령은 어디 갔어? 지연이 일기에 나오던 그 한소령 말이야.
최준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소령, 그 사람은 전속됐어. 전속? 어디로?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진수는 더 이상 최준태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준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 CCTV는 왜 지워진 거야? CCTV? 그건 정기 교체 때문에. 정기 교체가 하필 지연이 죽은 그날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나? 최준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좋아, 내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병원장실을 나서며 박진수는 복도에서 간호사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진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혹시 박지연 대위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미경 중위입니다. 지연 언니와 같은 과에서 근무했어요. 박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라니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미경은 주변을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뒤편 카페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카페에서 만난 김미경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연 언니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뭐요? 병원에서 이 일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유족분들께는 더더욱.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 언니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요? 김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료 기록이 갑자기 수정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CCTV도 평소보다 자주 점검한다는 이유로 끊어졌고요. 그리고 한소령은 정말 전속된 건가요? 그게 전속 명령서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더니 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수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소령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박진수는 메모장에 한소령의 고향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소령을 찾아가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박진수는 김미경에게서 받은 주소를 손에 쥐고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한소령의 본명은 한지혜였고 지연이보다 3살 위인 37살이었죠. 김미경의 말로는 지연이가 한지혜 소령을 언니처럼 따랐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한지혜 소령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상급자이면서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박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지혜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진실을 말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한지혜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기와집이었죠.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박진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대위 아버지 박진수라고 합니다. 지혜 씨와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지혜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박진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지연 대위, 그 아이 아버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박진수는 한지의 어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지혜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에서 전화 오고 나서부터 그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한 보름 전쯤이에요. 갑자기 집에 내려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박진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지에도 지연이처럼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혹시 지연이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있죠. 며칠 전에 갑자기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연이가 죽었대. 나도 곧 죽을 것 같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수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지혜는 지연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지혜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이라는 후배를 정말 아꼈거든요. 집에 올 때마다 그 아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한지의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후배들 돌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지연이는 성격도 착하고 실력도 좋아서 더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혜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어느 병원이요? 안동병원 정신과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면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박진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혜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일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한지의 어머니는 박진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병원에 함께 가보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안동병원 정신과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주치의와 면담을 했죠. 다행히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면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질문은 피해 주세요. 지금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한지혜였죠. 야윈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가 깊은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혜야, 손님이 오셨다. 한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지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죠. 지혜 씨, 저는 박지연 대위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한지혜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박진수를 바라보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지연이. 네, 지연이 아버지예요. 지연이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지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미안해. 선배가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지혜는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자살 아니었어요. 박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자살이 아니라면? 그날 밤, 저도 늦게 병원에 있었어요. 지연이가 숙소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요, 1시간쯤 지나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누가요? 한지혜는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이 들어갔어요. 누구였나요? 한 명은 X중령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지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듯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죠. 지혜 씨,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다른 한 명은 병원장님이었어요.
박진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최준태도 그날 밤 지연이의 숙소에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선배로서 지연이를 보호해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지연이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한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후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지혜 씨,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소령이지만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진수는 한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이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제가 증언하면 저도 위험해질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 지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어요. 한지혜는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연이를 위해서 선배로서 마지막 책임을 져야겠어요. 박진수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죠. 한지혜의 증언을 확보한 박진수는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부터 벽에 부딪혔죠. 담당 공무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추가 수사 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와 군 수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살로 결론 나온 사건을 다시 수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요. 목격자가 있어요. 그런 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박진수는 경찰서로 향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결정적인 새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한지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국방부 수사본부 조민혁 중령입니다. 박지연 대위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진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았거든요. 정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자세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조민혁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원칙주의자처럼 보이는 외모가 박진수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선생님, 따님 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중령님이 연락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도 이 사건에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의문점이라니요?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혁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안심이 되어 지연이의 일기장과 녹음 자료를 모두 보여주었죠. 이 자료들을 보시면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조민혁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네요. 혹시 다른 자료도 더 있으신가요? 한지의 소령이라는 목격자도 있어요. 그날 밤 현장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지의 소령요? 어디 계신가요? 박진수는 한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민혁은 모든 것을 메모하더니 며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죠. 선생님, 이 자료들을 저희가 잠시 보관해도 될까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진수는 망설이지 않고 자료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공식 수사기관에서 도와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조민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택배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수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박진수가 받아본 것은 국방부에서 발송한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음을 통보함. 박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로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고발을 당한 것이었죠. 급히 조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사용 중지되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민혁은 박진수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거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던 거죠. 뉴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보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위 아버지 허위사실 유포로 국방부 고발, 군 내부 명예훼손 논란. 박진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연이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한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지혜가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퇴원 수속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박진수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그날 밤 박진수는 집 거실에서 아내 영순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이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죠. 영순아, 미안하다. 우리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연이가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박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자책감이 더욱 괴로웠죠.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박진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강직했던 전직 군의관은 이제 한 명의 무력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 곧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진수가 절망에 빠져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간호사 제복을 입고 있어서 의료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박지연 대위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수진 중위입니다. 지연 선배와 같은 과에서 근무했어요. 박진수는 이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의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죠.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아니, 아버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이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뭔가요? 지연 선배가 저에게 맡겼어요.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박진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받았나요? 죽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 선배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혹시 못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 전해드려라고. 이수진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진작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지연 선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괜찮나요? 제가 오늘 저녁이에요. 더 이상 군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박진수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이수진도 따라와서 함께 화면을 보았죠.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음성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연아,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난 너한테 정말 관심이 많은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이런 건 옳지 않아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옳지 않긴 뭐가 옳지 않아. 너도 여자인데 남자가 관심 보이면 좋아해야지. 저는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환자 치료? 그래, 그럼 내가 환자가 되어줄게. 나를 치료해줘. 박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이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니.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병원 내부의 모습이 나타났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진료 기록을 수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태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 기록들은 모두 삭제해. 그리고 새로운 기록으로 교체하고. 하지만 병원장님, 이건 환자의 실제 상태와 다른데요. 환자 상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박진수는 경악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사건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는 X중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간호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님, 지연 선배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문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각종 부정행위를 정리한 보고서였죠. 지연이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과 일부 간부들의 진료 기록 조작, 의료기기 납품업체와의 후방 거래,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과 협박. 박진수는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딸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때 박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진수 선생님, 조민혁입니다. 박진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증거를 빼앗아간 그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고발까지 당했는데 왜 또 전화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조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선생님이 옳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날 CCTV 삭제 지시 병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저도 그 명령을 받았어요. 박진수는 놀랐습니다. 조민혁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제게도 딸이 있어요. 선생님과 같은 나이에.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조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숨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선생님께 협조하겠습니다. 박진수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와 내부 증인까지 확보한 셈이었죠. 조중령, 정말 진심인가요? 네, 저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가진 자료들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박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죠. 조중령, 그럼 이 증거들을 국정감사에 제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박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지연 선배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박진수는 지연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이제 진짜 시작할게. 내가 모은 증거들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박진수의 마음에는 다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USB의 증거들과 조민혁의 협조로 박진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국정감사에서 증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 사건이 군 내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볼 거예요. 박진수는 증언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의 일기장, USB에 담긴 증거들, 그리고 조민혁이 제공한 내부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죠. 국정감사 전날 밤 박진수는 아내와 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순아, 지연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국정감사 당일 박진수는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 박진수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박진수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증인께서는 박지연 대위의 아버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호장교 제 딸입니다.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죽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을 거둔 게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 박지연은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의료진으로서 소명을 다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진수는 지연이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희롱과 협박,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국방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박진수의 증언을 듣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딸이 죽기 직전까지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수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병원 내부의 각종 비리와 성희롱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진료 기록 조작, 간호사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시도까지 말입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방부 수사본부의 조민혁 중령이 저에게 접근해서 모든 증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죠.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는 하필 그날 지워졌고 유일한 목격자였던 한지의 소령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았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따님이 타살당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한지의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2명이 제 딸의 숙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병원장이었죠. 이 말에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직 병원장이 연루되었다는 폭탄 증언이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젊은 장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다면 과연 누가 조국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었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박진수는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증언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습니까? 제 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박진수의 증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국방부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최준태 병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최준태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지켜야 할 줄 알았다. 조직을. 그 말을 들은 박진수는 씁쓸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지연이의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박진수는 지연이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해냈다.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국정감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죠. 최준태 병원장과 X중령으로 밝혀진 김동철 중령이 모두 기소되었고 조직적 은폐에 가담한 여러 간부들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대위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타살로 재분류되었죠. 박진수는 수사 결과를 듣고도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수진이 찾아와 박진수를 위로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믿고 USB를 맡겼던 그 후배였죠. 지연 선배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아.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병원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돌보려는 분위기가 생겼고 상급자들도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수는 지연이의 묘지를 찾았죠. 산 중턱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지연이가 좋아했던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왔다. 박진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묘비의 글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죠. 아빠가 이제야 너한테 대답해줬구나.
바람이 불어와 개나리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연아, 넌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로운 아이였다. 아빠가 그걸 온 세상에 알렸어. 박진수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군 병원 간호사들이 보내온 편지였죠. 지연 선배를 기리며 저희들이 편지를 썼어요. 선배 덕분에 저희가 더 용기 있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이를 그리워하는 후배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가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선배처럼 올바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박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내 후배들이 이렇게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때 묘지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따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셨어요. 네. 누가요?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분들이 여러 명 와서 꽃을 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건네준 것은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작은 메모였습니다. 지연 선배, 저희가 선배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환자들을 더욱 정성껏 돌보며 서로를 아끼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죽었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사랑과 희생정신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지연아,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꿈꾸던 따뜻한 병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구나. 박진수는 묘비 옆에 후배들이 가져온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이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연 선배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병원에 만들었어요. 이수진이 보여준 사진에는 병원 한편에 마련된 조용한 공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모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에는 지연이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간호사들이 힘들 때 이곳에 와서 선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요. 박진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그리고 아버님, 이것도 보세요. 이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간호장교가 환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간호사는 지연 선배 이야기를 듣고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선배처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본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죠.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 간호사가 밤새도록 지켜보며 돌봤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젊은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롤모델이 있어요.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간호장교분이요.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도 지연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연아, 너 보이니?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 박진수는 아내와 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지연아. 우리 지연이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구나.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에는 새싹들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죠. 박진수는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했던 토마토 모종을 심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이 토마토들이 빨갛게 익으면
너도 기뻐할 거지? 아빠도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내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박진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죠.